제 이름은 오수민입니다. 올해로 34, 결혼 8년 차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시댁 식구들을 위해 2,920끼니의 밥상을 차렸고 월급은 고스란히 시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2번의 유산을 겪었습니다.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어머니의 매서운 손찌검, 남편이 상간녀와 프랑스에서 찍은 웨딩 사진, 그리고 온 가족 8명이 다 함께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 여행의 명목은 다름 아닌 드디어 나를 떨쳐낸 것을 축하하기 위함이었죠. 눈치껏 행동해. 재산 분할 포기 각서에 서명하고. 시어머니는 이혼 합의서를 내 얼굴에 집어 던지며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내 인생 아주 박살을 내줄 테니까. 나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 들었습니다. 여자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라고 적힌 문구를 보며 나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내가 이 집에서 8년 동안 파출부로 살았지만 동시에 8년 동안 변호사로 살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의 모든 계좌 이체 내역, 부정행위의 증거들, 그리고 남편이 회사 돈을 횡령한 영수증 하나하나를 모아 347페이지에 달하는 PDF 파일로 정리해 두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은 더더욱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탄 비행기가 프랑스 공항에 착륙하던 바로 그 순간 내가 전송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었습니다. 보름 뒤 그들이 귀국했을 때 공항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건 내가 아니라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는 경찰차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눈치껏 행동해야 할 차례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벽 5시 30분, 스마트폰 화면에 창백한 빛이 어둠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마치 차가운 수수용 메스가 내 눈꺼풀을 갈라놓는 것 같았습니다. 알람이 2번 울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내 몸은 이미 서글픈 조건반사에 길들어 있었으니까요. 온몸의 뼈마디가 피로를 호소하며 비명을 질러댔지만 나는 지옥의 서막이라 이름 붙인 알람을 첫 번째 진동에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인 채 마치 폭탄을 해체하는 공병처럼 아주 천천히 이불 속에서 몸을 빼냈습니다. 옆에 누운 남자가 뒤척였습니다. 이정호. 남들이 보기엔 번듯한 무역회사 부장님이지만 지금은 역겨운 코골이 소리를 내는 내 남편입니다. 문을 향해 나가는 길목에 그의 팔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실수로 그의 손끝을 건드렸고 덜컥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그는 잠꼬대 한마디를 웅얼거리고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맨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11월 서울의 새벽, 낡은 아파트의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발바닥을 타고 올라온 한기가 정수리까지 찌릿하게 파고들어 남은 잠기운을 순식간에 몰아냈습니다. 침실을 나오자 마포구의 이 30년 된 낡은 아파트 특유의 곰팡내와 어제 저녁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나를 맞이했습니다. 이곳에는 8명이 삽니다. 시부모님, 이혼하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온 시누이 19셋, 공무원 시험 준비만 5년째인 시동생, 그리고 나와 이정호입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냉장고에서 꽁꽁 언 동태를 꺼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의 아침 주문은 생선전이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 온도가 오르자 생선을 올렸고 그 순간 치익 하는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그 소리는 마치 총성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화들짝 놀라 반사적으로 레인지 후드 스위치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플라스틱 버튼에 손가락이 닿는 순간 나는 멈췄습니다. 지난달 내가 후드를 켰다는 이유로 시어머니 김순희 여사가 잠옷바람으로 부엌에 뛰어들어 20분 동안 삿대질을 해댔던 기억 때문입니다. 그 웅웅거리는 소리 때문에 편두통이 도졌다느니 며느리가 돼서 어른 공경할 줄 모른다느니 하며 퍼부어댔죠. 결국 버리라며 그나마 쥐꼬리만 했던 생리대와 화장품을 살 생활비마저 깎아버렸습니다. 참자.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손을 거두고
매캐한 기름 연기가 피어올라 콧 속을 찌르는 것을 견뎠습니다. 연기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침이 나올 것 같았지만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숨을 참았습니다. 뜨거운 기름 방울이 튀어 손등에 붉은 점을 남겼습니다.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손등의 붉은 자국을 보면서도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이까지 통증이 대수일까요? 지난 8년 동안 이 집구석에서 당한 수모에 비하면 이 정도 화상은 이자 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을 접시에 담을 때는 갓쓴 선비처럼 신중해야 합니다. 생선 머리는 오른쪽, 배는 먹는 사람 쪽을 향하게. 시아버지 이재훈 씨가 정한 법도입니다. 이 집에서 나는 엄격한 훈련을 받은 궁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젓가락 놓는 각도 하나만 틀려도 불호령이 떨어지니까요. 아침 7시 정각, 집안이 서서히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아침부터 이게 무슨 냄새야? 옳게, 창문 좀 열고 하지 그랬어? 어제 비싼 돈 주고 한 머리에 냄새 다 배겠네. 부스스한 파마머리를 한 시누이 이수영이 나오자마자 짜증을 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나온 5살배기 조카가 장난감 자동차로 내 발목을 세게 들이받았습니다. 아,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들고 있던 뜨거운 국그릇을 쏟을 뻔했습니다.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내 놀라게. 이수영이 눈을 흘기며 아들을 번쩍 안아 들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괜찮아. 왜 숙모가 놀라게 했어? 정말이지 눈치라고는 약에 쓰려도 없다니까.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발목에 퍼렇게 올라오는 멍을 내려다보며 작게 웅얼거렸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됐고, 그만 청승 떨고 밥이나 퍽정호 출근해야 하니까 늦지 않게 해. 안방에서 나온 시어머니가 붉은색 원목 식탁의 상석에 앉으며 매의 눈으로 식탁을 훑었습니다. 오늘 생선이 좀 탔다. 수민아, 넌 시집 온 지가 8년인데 어떻게 아직도 생선 하나 제대로 못 굽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음엔 주의하겠습니다. 이 대사는 이미 수천 번도 더 뱉어내서 뇌를 거치지 않고도 줄줄 나옵니다. 드디어 이정호가 나왔습니다. 내 퇴직금을 털어 맞춰준 짙은 남색 맞춤 정장을 입고 넥타이도 한 치의 오차 없이 맨 모습이었습니다. 8년 전 강남의 잘나가는 로펌에서 가장 유망한 법무팀 대리였던 나는 이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이씨 집안 며느리가 밖으로 나도는 꼴은 못 본다는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바보처럼 사표를 던졌습니다. 여보, 넥타이 삐뚤어졌어. 현관에선 그가 차갑게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행주를 내려놓고 앞치마에 물기를 닦은 뒤 다가가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습니다. 그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내가 사준 브랜드가 아닌 달콤하고 끈적한 시트러스 향이 섞인 낯선 향기였습니다. 오늘 저녁은 먹고 들어와. 회사 접대 있어? 그는 내 눈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핸드폰 화면이 켜지는 순간 은행 앱의 이체 알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그 익숙한 숫자였습니다. 500만 원. 수취인 이름은 가운데 글자가 별표로 가려져 있었지만 나는 그게 누구인지 압니다. 박지은. 지난 3년 동안 거머리처럼 우리 부부의 공동 재산을 빨아먹은 그 여자. 넥타이를 매만지던 내 손가락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심지어 현모양처 같은 미소까지 지어 보였습니다. 알겠어요. 술 조금만 마셔요. 위도 안 좋은데. 그는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와 함께 내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는 지우개로 지운 듯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 싱크대의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거리와 마주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차가운 물줄기가 내 손을 때렸습니다. 요란한 물소리에 기대어 나는 비로소 어깨를 축 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3년 전 이정호의 낡은 휴대폰에서 그 여자와의 채팅 기록을 발견했을 때 내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으니까요. 그때는 미친 사람처럼 뛰쳐나가 따지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을 그 인간 얼굴에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경제력도 없고
친정이라는 뒷배도 없는 전업주부가 확실한 물증 없이 날뛰어봤자 의부증 환자나 히스테리 부리는 여자 취급만 받을 게 뻔한 이 집구석. 아니, 이 사회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생존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로 지금처럼요. 마지막 그릇을 닫고 물기를 턴 뒤 잡동사니가 가득한 다용도실로 들어갔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나만의 공간입니다. 철진한 옷들이 담긴 상자를 치우고 옷장 깊숙한 곳, 곰팡이가 핀 구석에서 녹슨 철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두 가지 물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나의 비밀 무기, 반듯하게 접힌 사법고시 합격 증서입니다. 지난 8년, 수많은 밤을 화장실에 숨어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한 글자 한 글자 씹어먹듯 공부한 결과물입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변비라고 생각했고 남편은 화장실에서 폰게임이나 한다고 비웃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주눅든 오수민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다는 시험을 통과했다는 사실을요. 다른 하나는 검은색 USB입니다. 나는 그것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오히려 오랜만에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이 안에는 지난 3년간 이정호가 빼돌린 불법 자금 내역, 박지은과 드나든 호텔 영수증, 그 여자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느라 횡령한 회사 공금의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들. 수많은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달 못 낳는 닭이라며 모욕하는 소리, 시누이가 남편에게 여자를 갈아치우라고 부추기는 소리, 그리고 술에 취한 이정호가 친구들에게 집에 있는 그 황기순 같은 여자는 고분고분해서 내가 밖에서 뭘 하든 모른다며 낄낄거리는 소리까지. 인내는 더 치명적인 일격을 위한 준비다. 사법고시 2차 주관식 답안 연습을 할 때 책 표지에 적어두었던 문장입니다. 그때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꺼내보니 이정호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잘못 보낸 메시지였죠.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배경은 강남의 최고급 산후조리원 입구였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젊고 예뻤으며 헐렁한 인부복을 입고 커다란 붉은 장미 꽃다발을 든 채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룩하게 솟은 배는 좋기 8개월은 되어 보였습니다. 곧이어 메시지 전송 취소 발림이 떴습니다. 하지만 내 손가락은 그의 후회보다 빨랐습니다. 캡처, 저장, 클라우드 업로드. 세 가지 동작이 물 흐르듯 이어졌고 2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화면 속 여자의 웃는 얼굴과 미처 지우지 못한 사진 밑의 멘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우리 아가 빨리 나와서 아빠랑 만나자. 내 손이 드디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때문도 슬픔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마침내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을 때 느끼는 등골이 오싹할 정도의 짜릿한 흥분이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4월, 서울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공기 중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가 떠다녔습니다. 이정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핑계는 갈수록 허술해졌습니다. 회사에서 보름 정도 프랑스 출장을 가라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내가 3시간 동안 핏물을 빼고 고아낸 사골국을 들이키며 무심하게 툭 던졌습니다. 프랑스. 시어머니 김순희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 그 선진국을? 정호야, 너 이번에 승진하는 거니? 역시 내 아들이 제일 잘났다니까. 뭐, 그런 셈이죠. 큰 프로젝트 계약건이 있어서요. 이정호는 찔리는 구석이 있는지 밥그릇에 코를 박고 내 눈을 피했습니다. 나는 시동생의 밥그릇에 밥을 퍼 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내 손에 들린 주걱은 밥알 하나 흘리지 않고 밥공기에 정확히 밥을 안착시켰습니다. 준비할 게 많겠네요. 제가 짐 챙겨드릴게요. 나는 나긋나긋하게 말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진회색 여행용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거실에서는 이정호를 향한 가족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누이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호야, 올 때 그 H사 가방 좀 사다 주면 안 돼? 거기가 더 싸다던데. 나는 캐리어 안쪽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요 며칠 이정호는 신주단지 모시듯 이 가방을 잠가두었고 열쇠는 서재의 두꺼운 영한사전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겠지만 그는 이 집안의 먼지 한 톨 위치까지 꿰뚫고 있는 사람이 나라는 걸 간과했습니다. 손을 깊숙이 넣자 딱딱한 수첩 같은 것이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여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권 속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그 여자 박지은이었습니다. 여권을 펼치자 접힌 A4 용지 몇 장이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종이를 펴보았습니다. 파리의 유명 웨딩숍 예약 확인서였고 예약자 명에는 이정호 앤드 박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종이는 전부 불어로 된 문서였습니다. 불어는 까막눈이지만 연필로 휘갈겨 쓴 한글 메모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혼외자 인지 및 양육권 공증. 그랬군요. 출장이라던 그 여행은 사실 성대한 도피이자 축제였습니다. 그는 낭만의 도시 프랑스에서 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갓 태어난 혼외자식을 호적에 올려 당당하게 한국으로 데려올 작정이었던 겁니다. 예약 확인서에 적힌 날짜를 보았습니다. 4월 20일. 내 생일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지독한 아이러니입니까? 8년 동안 내 생일은 기억조차 못하던 인간이 이번에는 이렇게 거대한 선물을 안겨주다니요. 위장이 뒤틀리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치 파리를 삼킨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억지로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서류들을 원래 있던 자리에 넣은 뒤 지퍼를 닫았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안방을 나서려는데 이정호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짐 정리가 끝난 캐리어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니 이내 그걸 감추려는 듯 짜증을 냈습니다. 누가 내 가방 함부로 건드리래? 그가 달려와 나를 거칠게 밀치며 캐리어의 비밀번호 잠금 장치부터 확인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다 화장대 모서리에 허리를 찧었습니다. 찌릿한 통증이 허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출장 가신다길래 속옷이랑 챙겨드리려고.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목소리를 떨며 억울한 며느리 흉내를 냈습니다. 잠금장치 숫자가 그대로인 걸 확인한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뒤를 돈 그의 말투가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거만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됐어. 신경 쓰지 마. 이번 출장 중요하니까 짐 섞이면 골치 아파. 건드리지 마. 네.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아, 잠깐 나와 봐라. 나는 욱신거리는 허리를 문지르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가족들이 소파에 둘러앉아 있었는데 분위기가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이재훈 씨는 얼굴이 발그레한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담뱃재가 카페 위에 떨어지는 건 신경도 안 쓰는 눈치였습니다. 통보할 게 있다. 시아버지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정호가 이번에 프랑스 가서 큰 계약 따오는 거 우리 이씨 집안의 경사 아니냐? 그래서 상의 끝에 우리 식구 전부 다 같이 가기로 했다. 가족 여행 겸 정호 축하도 해줄 겸 말이다. 전부. 나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시부모, 시누이 가족, 시동생 심지어 5살 조카 손에도 빳빳한 새 여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럼 저도 여권 준비할까요? 나는 짐짓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누이가 푹 하고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올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올케가 가서 뭐 하게? 집은 누가 보고? 화초물은 누가 줘? 그리고 비행기 표가 얼만데 돈 한 푼 안 버는 사람이 정호 피 같은 돈 쓰고 싶어. 양심도 없지? 시어머니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을 받았습니다. 수민아, 내가 널 나무라는 게 아니다. 이 많은 식구가 다 집을 비우면 빈집털이라도 들면 어쩌려고 그러니? 넌 남아서 집 잘 지키고 그동안 겨울 이불이나 싹 뜯어서 빨아놔라. 우리 돌아왔을 때 집안에 먼지 한 톨이라도 있으면 가만 안 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저들의 추악한 민낯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여행이 아닙니다. 결혼식 하객으로 가는 겁니다.
아들이 부잣집 딸과 올리는 그 화려한 결혼식에 참석하러 가는 겁니다. 이 집안에서 저 여자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이정호의 외도를 묵인했고 심지어 그 사생아가 태어나길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나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바보였던 겁니다. 아니, 철저하게 바보 취급을 당해온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고개를 숙여 입가에 번지는 차가운 냉소를 감췄습니다. 집 잘 보고 있겠습니다. 그럼요. 아주 잘 보고 있어야죠. 이 집구석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말입니다. 출국 전날 밤, 집안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위에 서류 한 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서명해라. 시어머니는 침대에 걸터앉아 지난달 내가 비상금을 털어 생신 선물로 사들인 고가의 영양크림을 얼굴에 펴 바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재산 분할 항목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위자료 1천만 원, 1천만 원. 서울에서 이 돈으로는 전세는커녕 월세 보증금도 구하기 힘듭니다. 심지어 이정호가 그 여자에게 사다 바친 에르메스 가방 하나 값도 안 되는 돈입니다. 이게 내 지난 8년 소처럼 일하고 개처럼 충성한 대가입니까?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인가요? 종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라 피 쏟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묻니? 시어머니가 크림 바르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독사처럼 매서웠습니다. 우리 정호, 이제 예전의 그 정호가 아니다. 큰일 할 사람이야. 근데 넌 학벌이 있니? 집안이 좋니? 그렇다고 아들을 낳았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그녀가 벌떡 일어나 내 코앞까지 다가와 삿대질을 했습니다. 정호가 마음이 약해서 부부의 정으로 1,000만 원이나 챙겨주는 거야? 너 같은 고아한테 그 돈이면 감지덕지지. 넙죽 받고 떨어져 나가. 주제 파악 좀 하고. 나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서명 안 하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진공 상태처럼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종적이던 며느리의 반항을 예상치 못한 눈치였습니다. 곧이어 그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고개가 획 돌아가고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뺨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고 입가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굵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내 입술을 찍고 지나간 것입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감히 어디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시어머니가 악을 썼습니다. 미쳤어. 내가 경고하는데 우리 프랑스 갔다 오기 전까지 짐 싸서 꺼져. 안 그러면 서울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해줄 테니까. 우리 정호가 지금 어떤 분들을 알고 지내는지 알아? 너 하나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 나는 혀끝으로 입가에 맺힌 핏방울을 핥았습니다. 비릿하고 짰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는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 위로 8년 전 설레는 마음으로 이 집에 발을 들였던 순진한 내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서서히 불에 타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과거의 오수미는 죽었습니다. 방금 그 따귀와 함께 완전히 죽었습니다. 네, 어머니.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비굴했고 겁에 질린 듯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발 시간 좀 주세요.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며 나의 굴복에 만족한 듯 했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며칠 동안 집구석 정리나 잘 해놔. 쓰레기 같은 짐 다 갖다 버리고 재수 없는 기운 남기지 말고. 안방을 나와 다시 다용도실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며 찢어진 입가에서 배어나오는 피와
뺨 위로 서서히 떠오르는 시퍼런 손자국을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상처 부위를 접사로 찍었습니다. 모공 속의 핏발까지 보일 정도로 선명한 고화질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금 내 뺨을 때리는 소리,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리겠다는 협박까지 아주 깨끗하게 녹음되었습니다. 1일차 오전 10시 베란다에 서서 먼지 낀 유리창 너머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색 고급 밴 한 대가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정호와 가족들은 마치 레드카펫이라도 밟으러 가는 사람들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명품 로고가 박힌 짐가방들을 신느라 기사를 닥달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새로 산 밍크쇼를 두르고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통화를 하며 자유를 앞둔 수감자처럼 득의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여 흰 배기가스를 남기고 코너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8년 동안 내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저 차가 사라짐과 동시에 굴러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 거실로 향했습니다. 북적거리던 집은 무서울 정도로 텅 비어 있었지만 내게는 그 어느 때보다 광활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기름때 낀 바닥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곧장 서재로 걸어가 이정호가 성역처럼 여기던 금고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는 박지은의 생일. 그가 술에 취해 중얼거리던 걸 진작에 알아냈죠. 금고 안에는 현금 뭉치와 땅 문서, 그리고 회사의 이중장부 몇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도 빠짐없이 꺼내 미리 준비해둔 등산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로 돌아와 철제 상자를 꺼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은색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빽빽한 폴더들이 떴습니다. 불법 자금 이체 내역, 중원 증거, 가정폭력 녹취, 탈세 증빙 자료, 폴더 하나하나가 지난 3년 동안 내가 갈고 닦은 칼날들이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지는 타자 소리는 마치 장엄한 진군가처럼 들렸습니다. 2일차 강남구 테헤랄로의 한 고층 빌딩. 나는 눈에 띄지 않는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무법인 정의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견실 통유리창 앞 한 여자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최은성 변호사. 내 대학 선배이자 법대 시절의 전설, 그리고 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소하기로 악명 높은 서울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딱지가 앉았지만 여전히 흉측한 입가의 상처를 드러내자 언니의 손에 들린 고급스러운 본차이나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커피 몇 방울이 튀어 테이블로 떨어졌습니다. 숨이 나. 언니는 나를 거의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모의법정에서 누구보다 당당했던 수석 졸업생은 온데간데였고 눈앞에는 말라비 틀어진 유령 하나가 서 있었으니까요. 나는 구구절절한 인사 대신 어깨에 메고 있던 묵직한 등산 가방을 값비싼 대리석 테이블 위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언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이정호의 중혼, 공금 횡령, 뇌물 공여, 그리고 이재훈의 탈세와 관련된 모든 원본 증거들이야. 내 목소리는 모래가 낀 듯 거칠었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못을 박듯 또렷했습니다. 최은성 변호사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피 냄새를 맡은 베테랑 변호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언니는 가방을 열어 장부 몇 페이지를 훑어보더니 USB를 꽂아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5분 뒤 고개를 든 언니의 눈에는 경악과 함께 미세한 존경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 언니가 물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제출하는 순간 그 인간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건 시간 문제야. 하지만 숨이 나. 너도 알지? 한 번 시작하면 돌아갈 길은 없어. 이씨 집안이 그 동네에서 꽤 힘 좀 쓰잖아. 특히 경찰이라는 내 시동생도 있고. 언니. 내가 말을 끊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내 사법고시 합격증 사본이었습니다.
나 8년 참았어. 그 8년의 하루하루를 오직 이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버텼어.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거리 풍경이 보였습니다. 햇살은 눈이 부시게 쏟아졌지만 내 마음속 짙은 그늘까지는 비추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철저하게 파멸시킬 거야. 내 목 전부 찾아올 거고 똑똑히 알게 해줄 거야. 나는 고개를 돌려 최은성 변호사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려 차가운 호선을 그렸습니다. 그 집구석에서 법을 제일 잘 아는 건 돈으로 학위 산 그 엘리트 남편이 아니라 부엌에 처박혀 설거지나 하던 그 여편네라는 걸 말이야. 5일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우편함에 두툼한 익명의 서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같은 시각, 성역 없는 보도로 유명한 방송사의 간판 프로그램 추적 60분 팀 앞으로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이 수신되었습니다. 메일 제목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모 중견기업 임원의 해외 중혼 및 재벌가 갑질 실태 보고서, 전체 녹취 및 영상 증거 첨부. 제보 메일을 확인하던 담당 기자는 지루한 표정으로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다 첨부 파일 용량이 무려 5GB에 달하는 압축 파일을 보고 손을 떨었습니다. 그는 영상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으로 보아 몰래 촬영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배경은 호화롭게 장식된 거실이었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널 어디다 써? 내 보기에 정호가 조만간 사람을 갈아치우지 싶다. 이따귀는 너한테 가정교육 시키는 거야. 영상 속에서 주눅 들어 보이는 여자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귀부인처럼 차려입은 여자가 삿대질을 하며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기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사무실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부장님, 이거 특종입니다. 대박 터졌어요. 도시의 반대편. 나는 마지막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나를 질식하게 만들었던 그 아파트 현관에는 이제 법원에서 발부한 빨간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귀국하자마자 받게 될 첫 번째 선물, 바로 가압류 신청이었습니다. 사유는 남편 측의 거액의 부부 공동재산 은닉 및 처분 시도 포착. 나는 마지막으로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함께 뒹굴었을, 지금은 더없이 불결해 보이는 침대 위에 물건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게 강제로 내밀었던 그 지혼 합의서였습니다. 나는 안에 서명란에 반듯한 글씨체로 내 이름 보수민 석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 항목에 적혀있던 가소로운 7천만 원이라는 글자는 붉은색 매직으로 벅벅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종이가 뚫어질 듯 힘을 주어 굵은 글씨를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의거 부부 공동재산 전액에 대한 분할 및 정신적 피해 보상금 5억 원을 청구함. 모든 일을 마친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습니다. 현관을 나서려는데 신발장 위에 놓인 고급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정호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다들 세상 행복하게 웃고 있는데 나만 구석에 찌그러져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서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액자를 툭 밀었습니다. 와장창. 액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유리가 박살났습니다. 이정호의 그 가식적인 웃는 얼굴이 금이 간 유리 조각 사이로 흉하게 갈라졌습니다. 나는 그 파편들을 밟고 대문을 밀었습니다. 문 밖에는 눈부신 햇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목을 들어 보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유품으로 남겨주신 옥팔찌가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아니요.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나는 모자챙을 눌러쓰고 길가에 대기 중인 택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에어컨 바람은 유난히 셌습니다. 인공적인 방향제 냄새가 섞인 건조한 냉기가 살갗에 닿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입국장 거대한 원형 기둥 뒤에 숨어 다 식어버린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은성 언니가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액정의 미약한 불빛이 언니 입가에 걸린 서늘한 미소를 비췄습니다. 왔어. 언니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설치한 폭탄을 터뜨리기 직전의 전율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선글라스 너머로 굳게 닫힌 자동문을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오후 2시 35분. 딩동하는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이지 구역 출구의 불투명한 유리문이 양옆으로 스르르 열렸습니다. 시끌벅적하던 입국장이 그 순간만큼은 숨을 멈춘 듯 고요해진 것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이정호였습니다. 파리브랭땅 백화점에서 갓 샀을 법한 짙은 회색 제냐 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잦은 술자리에 살짝 나온 배를 재단이 완벽한 옷감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턱을 치켜든 그 거만한 자세. 자신이 세상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엘리트 특유의 오만함이었습니다. 그의 팔짱을 낀 건 박지은이었습니다. 샤넬의 흰색 트위드 정장을 입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쓴 그녀는 마치 왕실 결혼식에서 막 걸어 나온 왕비 같았습니다. 내 눈을 가장 아프게 찌른 건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였습니다. 최고급 캐시미어 겉사계에 쌓인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정호가 그토록 노래를 부르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뒤로 시댁 식구들이 줄줄이 따라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김순희 씨는 롯데백화점에서 몇 번을 들었다 놨다 했던 밍크 코트를 결국 파리에서 질러 입고는 내 아들이 드디어 가문의 영광을 이뤘다는 듯한 번들거리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이재훈 씨는 뒷짐을 지고 걸었고 시누이 이수영은 에르메스와 루이비통 쇼핑백이 주렁주렁 매달린 카트를 미느라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항의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을 마치 레드카펫처럼 밟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저게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체면이군요에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랫배에 손이 갔습니다. 그곳에도 한때 생명이 머물렀습니다. 2번이나요. 첫 번째는 한겨울에 베란다에서 이불 빨래를 시키던 시어머니 때문에 몸살을 앓다 잃었고, 두 번째는 술에 취한 이정호가 나를 밀치는 바람에 잃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복이 없어서 애를 못 품는구나. 이제 그들은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복을 얻었군요. 안타깝게도 그 복은 도둑질한 작물이었지만요. 이정호가 입국장 라인을 벗어나 내가 대기시켜놨을 거라 착각하고 있는 운전기사를 찾으려는 찰나 인파 속에 숨어있던 맹수들이 드디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누가 먼저 셔터를 눌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찰칵. 소란스러운 로비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 청명하게 들렸습니다. 곧이어 2번째, 3번째, 그리고 폭우처럼 쏟아지는 셔터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얀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이 출구 앞을 눈이 멀 것 같은 대낮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정호 씨, 추적 60분 기자입니다. 오수민 씨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중에 프랑스에서 박지은 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불법 혼인 신고를 하셨습니까? 대포만 한 카메라를 든 남자 기자가 경호원도 없는 그들에게 포탄처럼 돌진했습니다. 마이크가 이정호의 콧구멍을 찌를 기세였습니다. 이정호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아주 볼만한 광경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채색된 가면 위에 강산을 끼얹은 듯 표정이 녹아내리고 일그러지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야? 그가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던 박지은이 덩달아 휘청거렸고 품에 안겨있던 아기가 놀라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재훈 씨, 반대편에 있던 기자가 더 사납게 시아버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마포구 의원에게 2억 원의 뇌물을 건넨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그 자금 출처가 아들 회사 공금 횡령액 맞습니까? 뇌야. 이거 모함이야. 당신들 고소할 거야. 시아버지가 얼굴이 붉어져서 팔을 휘저으며 기자를 밀치려 했지만 굶주린 늑대 같은 취재진 앞에서 노인의 저항은 우스꽝스러운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박지은 씨. 이정호 씨가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동거하고 출산까지 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이게 박 씨 집안의 가정교육입니까? 날카로운 질문들이 독화살처럼 날아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천하를 다 가진 듯했던 사람들에게 꽂혔습니다. 박지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겉사계로 얼굴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찍지 마요. 우리 애 찍지 마. 정호 씨. 빨리 저 사람들 좀 치워봐요.
시어머니 김순희 씨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도 내팽개치고 기자들을 향해 손톱을 세웠습니다. 당신들 뭐야? 이거 사생활 침해야. 경비 어디 갔어? 하지만 경비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짙은 남색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인파를 뚫고 무표정한 얼굴로 이정호 앞에 서서 차가운 체포영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이정호 씨, 당신을 중혼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철컥.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아기 울음소리와 기자들의 질문 공세 사이를 뚫고 끔찍하면서도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정호는 손목에 감긴 은색 금속을 내려다보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그는 젖도 안 뗀 아이처럼 콧물과 눈물을 범벅하며 김순희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 아들 놔줘. 당신들이 뭔데 내 아들을 잡아가. 부장이야. 큰일 할 사람이라고 김순희 씨가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경찰의 제복을 쥐어뜯으려 했지만 다른 경찰관이 그녀를 차갑게 막아섰습니다. 김순희 씨, 남편 이재훈 씨도 지금 소환 대상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상습 특수폭행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이 서로 가셔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그 말에 김순희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입을 쩍 벌린 채 목이 졸린 사람처럼 컥 소리만 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차가운 카메라 렌즈들, 손가락질하며 수근거리는 구경꾼들, 바닥에 주저앉은 아들과 연행되는 남편.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인파를 뚫고 기둥 뒤에 서 있는 내게로 정확히 꽂혔습니다. 나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수수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에 머리를 대충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허리만큼은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펴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충격, 분노, 원망, 그리고 마침내 히스테리에 가까운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오수민. 공항 천장이 찢어질 듯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너야. 내가 꾸민 짓이지, 이 독한 년.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 입 못 닥쳐? 그녀가 내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들이 그녀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은성 언니가 한 발 앞으로 나서 나를 가리려 했지만 나는 언니의 옷소매를 살짝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둥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나는 그녀와 10m 정도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지난 8년 내 인생을 쥐락펴락했던 여자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그녀의 꼴은 참으로 볼만했습니다. 산발이 된 머리, 번진 화장, 바닥에 끌려 먼지투성이가 된 밍크 코트.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들어 내 입가를 천천히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다이아몬드 반지에 찢겼던 그 상처, 지금은 아물었지만 강한 조명 아래서 희미하게 드러나는 그 흉터를요. 그리고 모든 카메라가 돌아가는 앞에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조소가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은 조문객의 서늘한 연민이었습니다. 가자, 언니. 나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 난장판을 다시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김순희 씨의 절규와 저주, 아기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나를 두렵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내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공항의 차가운 인공조명이 섞인 빛이었지만 나는 그것이 지난 8년 중 가장 따뜻한 일출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 서울가정법원 제3법정. 판사의 손에 들린 법봉이 내려쳐졌습니다. 땅, 땅이 둔탁하지만 힘있는 그 소리가 내 지난 8년의 마침표를 찍어주었습니다. 주문. 원고 오수민과 피고 이정호는 이혼한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이정호에게 있으며 중혼 및 심각한 가정폭력 행위가 인정된다.
부부 공동 재산 총액 28억 원 중 70%인 19억 6천만 원을 원고에게 분할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라.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이혼 소송 역사상 유책 배우자가 아닌 쪽이 가져간 재산 분할 비율 중 가장 높은 판결 중 하나였습니다. 원고석에 앉은 나는 야은 판결문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피고석을 보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구치소에서 형사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를 대신해 나온 젊은 변호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서류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은성 언니가 법정에서 들이민 명백한 증거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의 손까지 떨고 있었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설 때 하늘에서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5월의 서울비는 언제나 약간의 서늘함을 품고 있습니다. 법원 앞 계단 아래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눈에 익은 하지만 꼬질꼬질하게 때가 탄 꽃무늬 셔츠가 아니었다면 김순희 씨인 줄 모를 뻔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검게 염색했던 머리뿌리에는 흰머리가 수북하게 올라와 있었고 눈밑 지방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분이 다 빠져나간 고목처럼 구부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내가 나오는 걸 보자 그녀의 탁한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발견했을 때의 눈빛이었습니다. 수민아. 그녀가 다리를 절뚝이며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나는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허공을 가른 그녀의 손이 민망하게 멈췄습니다. 내 입술을 찢었던 그 굵은 다이아몬드 반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마 변호사 비용을 대느라 팔아치웠겠지요. 수민아, 이 어미가 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울음기가 가득했습니다. 소송 좀 취하해주라. 응? 우리 정호가 거기서 못 견뎌 해. 어려서부터 곱게만 자라서 그런 고생 해본 적 없잖니? 내가 처벌 불원서만 써주면 판사님이 감형해 주신대. 그녀는 말을 하며 무릎을 굽히더니 길바닥에서 내게 넙죽절이라도 할 기세였습니다. 예전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노망이 나서 그랬어. 싹 다 빌게. 부부의 정을 봐서라도 그래도 내 남편이었잖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리고 몇몇은 멈춰 서서 수군거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초라한 정수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빗방울이 그녀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부엌이 떠올랐습니다. 그 따귀가 떠올랐고 아들도 못 낳는 게 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음속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복수의 쾌감도 연민의 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길가에 죽어있는 쥐를 볼 때 느껴지는 아주 옅은 혐오감뿐이었습니다. 김순희 씨. 내가 그녀의 통곡을 끊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5월의 비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셨나 본데 제가 상기시켜 드리죠. 나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귀에 대고 오직 우리 둘만 들릴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땀을 후려쳤을 때 저한테 아프냐고 물어보셨나요? 이정호가 그 여자랑 파리행 비행기 탔을 때 저와의 부부의 정을 단 1초라도 생각했나요? 김순희 씨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나를 처음 본 사람처럼요. 그리고 나는 허리를 펴고 트렌치코트 깃을 정돈했습니다. 다시는 수민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오 변호사입니다. 한 번만 더 찾아오시면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하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우산을 폈습니다. 검은색 우산이 팡 소리를 내며 펼쳐져 빗물과 그녀를 동시에 차단했습니다. 나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경쾌했습니다. 뒤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금방 사라졌습니다. 마치 지난 8년의 악몽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듯 깨끗하게요. 3개월 후 텔레비전 뉴스에서 아침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전 무역회사 부장 이정호 씨가 중혼, 횡령 등 다수의 혐의가 병합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해당 회사는 횡령금 및 이자 회수를 위해 이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화면 속에서 수의를 입은 이정호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지만 축 늘어진 어깨만 봐도 그가 얼마나 폐인이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박지은은 그가 체포된 다음 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쳤고 자신은 결혼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며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이 씨 집안과 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박 씨 집안이 힘을 써서 아이 성본 변경까지 마쳤다니 이정호는 평생 그토록 원하던 자들 얼굴 한 번 못 보고 살게 생겼습니다. 그 집구석은 어떨까요?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뇌물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공무원 연금이 박탈되었습니다. 온 식구가 지금은 서울 변두리의 반지하 방에 옹기종기 모여 시누이가 마트 계산원으로 일해 버는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오 변호사님, 출발하셔야죠. 보조사무장인 김양이 서류 뭉치를 들고 노크를 했습니다. 네, 가요. 나는 책상 위에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곳은 서초동 법조 타운에 위치한 자그마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이곳의 모든 공간은 온전히 나의 것입니다. 벽에는 내 변호사 자격증이 걸려 있고 책상 위에는 돌아가신 엄마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의뢰인을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남편에게 맞아 갈비뼈가 2대나 부러졌지만 돈이 없어 이혼은 꿈도 못 꾼다는 가정주부입니다. 접견실에 들어서자 여자는 구석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호두알처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 반사적으로 일어나 허리를 굽히는데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자기 비하가 가득했습니다. 죄송해요. 변호사님, 제가 돈이 없어서 그녀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다가가 그녀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예전에 은성 언니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요.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당신이 사람답게 살고 싶은지 그 마음 하나입니다. 여자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고 싶어요. 저도 살고 싶어요. 그럼 제게 맡기세요. 나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눈물 닦으세요. 오늘부터 당신의 그 눈물, 그들을 후회하게 만들 총알로 바꿔드릴 테니까. 1년 후, 강남의 어느 호텔 연회장. 다시 한번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악의적인 사냥이 아니라 경의를 담은 주목이었습니다. 오수민 변호사님, 해바라기 법률구조기금 설립을 축하드립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에 집중하시기로 결심한 계기가 무엇입니까? 단상위, 35살의 나는 몸에 딱 떨어지는 흰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세월이 남긴 잔주름이 조금 생겼지만 그것은 찌든 삶의 흔적이 아니라 지혜의 나이테였습니다. 마이크를 살짝 고쳐잡고 객석에 앉은 젊은이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서울의 수많은 평온해 보이는 창문 뒤에 아직도 어둠 속에서 떨고 있을 또 다른 노수민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손목을 들어 엄마가 남겨주신 옥팔찌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지옥 갔던 곳에서 유일하게 빼앗기지 않은 내 분신입니다. 전 한때 인내가 미덕이고 희생이 의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맹목적인 인내는 악마를 살찌우고 일방적인 희생은 경멸을 불러올 뿐입니다.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일어설 용기만 낸다면 법은 당신의 무기가 되어줄 것이고 저는 기꺼이 당신들의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호텔 정문을 나섰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서울의 거리는 노란 은행잎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기름 냄새도, 곰팡내도, 역겨운 싸구려 향수 냄새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유의 냄새뿐이었습니다. 제주도 애월읍의 한 해변 카페. 바닷바람이 짭조름한 내음을 싣고 불어왔습니다. 파도가 검은 현무암에 부딪히며 규칙적인 굉음을 냈습니다.
나는 테라스 등나무 의자에 앉아 따뜻한 라테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전 무역회사 임원 이정호, 각종 사기 혐의로 경찰 재구속. 모친 김모 씨, 인터넷에 며느리 비방 허위 사실 유포하다 네티즌 수사대에 신상 털려. 제목만 대충 훑고 옆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 이름들은 이제 내게 전생의 먼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 줄 혐오라는 감정조차 아깝습니다.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엎어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위로 쏟아지는 햇살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엄마, 저기 봐. 돌고래야. 멀지 않은 곳에서 한 꼬마가 바다를 가리키며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눈을 뜨고 반짝이는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돌고래 몇 마리가 수면 위로 튀어올라 우아한 곡선을 그리더니 자유롭게 깊은 바다를 향해 헤엄쳐 나갔습니다. 커피를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쌉싸름한 맛 뒤에 달콤한 끝마디 맴돌았습니다. 이게 바로 내 인생입니다. 나는 드디어 진짜로 살아났습니다.